서재형 투자교실 담임쌤 서재형입니다. 첫 번째 수업 주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하기 전에 왜 내가 이거를 첫 수업 시간에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 눈높이만 생각하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시리라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댓글에 보면 이제 PER, PBR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분들도 제법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큰 착각을 했구나, 걷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되게 뭐라 그러나요? 좀 좀 송구스럽다? 혹은 하여튼 그런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는 그냥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랬던 게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공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실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거를 아주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걸 잘 모르시는 거죠. 레포트에 나오긴 나오고, TV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게 그냥 거기는 너무 아주 단순하게만 표현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각각의 지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 잘 없으세요. 그리고 많이 아신다고 해봐야 PER, PBR이 PER은 수익 가치고 PBR은 자산 가치다 이 정도 알고 계신 거라서, 제가 이참에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를 매긴다는 의미인 거죠. 이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걸 판단하는 게 이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익 가치, 자산 가치, 그리고 피터 린치가 처음으로 주장한 PEG, 거기에 이제 성장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PER, 수익 가치를 평가할 때 PER, 그 다음에 EV, EBITDA 두 개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는 PBR 하나를 말씀드릴 거고, 성장성을 밸류에이션하는 방법으로 PEG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각각의 그것들이 거기 산출하는 데 들어가는 이익이나 자산 가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냥 투자가분들이 그냥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제표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 본 수업은 참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교실을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얘기를 또 듣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게 PER입니다. Price Earning Ratio.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PER을 구하는 거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게 훨씬 쉬워서 이걸 굳이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이런 번거로움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은 증권사 단말기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시가총액이 마켓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기업의 1년치 어닝을 순이익을 나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PER이에요.
똑같습니다. 프라이스 나누기 EPS를 한 거랑 시가총액을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랑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발행주식 수거든요. 기업 당기순이익은 그냥 기업의 여기 위의 방식으로 할 땐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 수로 나누는 게 EPS니까 이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뭐냐? 오늘 거래된 종가가 곱하기 발행주식 총수를 한 거를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만 해서 기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CB, 그 다음에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발행돼서 주식으로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을 다 더해서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구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 레포트에는 이거를 반영해서 시가총액을 레포트에는 그렇게 구해지고 증권사가 제공하는 현재가 화면에서는 이거는 그냥 뺀 채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기업이 BW 전환사채 발행한 게 전체 주식의 절반 정도가 됐다 그러면 그 회사 시가총액은 증권사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시가총액보다가 1.5배 더 많다고 생각하고 PER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PER 뿐이 아니라 순자산, 뭐 EV, EBITDA, PBR, 뭐 PEG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렇게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인 기업 가치를 밸류션 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분기 공시로 하긴 가능한데 저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굳이 이걸 써야 되냐. 저는 기업의 본질적인 업의 그 어닝 창출력을 보려면 영업이익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주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이따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간단히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영업이익 밑단에 있는 게 뭐 특별손익, 경상손익이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기업의 고유한 영업활동이랑 관련 없는 원오프성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부분도 들어가 있고, 기업의 어닝 창출 능력을 볼 때는 당기순이익으로 PER을 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장기적인 이 회사의 업의 포텐셜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시장 적정 PER이 뭐 10배다, 13배다, 미국은 17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적정 PER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그때 당시의 시장의 유동성, 돈값이 얼마나 비싸졌니, 싸졌느니, 금리에 따라 가지고 적정 주가가 뭐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거라서 굳이 딱 어떤 기업의 어떤 또 마켓에 적정 PER이 10배다, 뭐 15배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다만 국가별로 혹은 업종별로 요 국가는 장기적으로 과거에 거래되던 히스토리컬 PER이 뭐 13배에서 왔다 갔다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뭐 미국의 S&P의 적정 주가 레벨이 지수가 얼마다. 한국은 과거에 수년 동안 PER이 뭐 10배 정도에 거래되던 시장이었으니까 이번에도 PER이 10배 되면 주가 지수가 얼마 정도 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고객들의 금융자산 중에 주식의 비중이 1,000조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주식형 수익주고 포함해서. 그러면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고 이 주식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적정 PER 레인지는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그 코로나 버블 때 2,800 가고 3,000 가고 이럴 때, 와, 한국 시장 드디어 리레이팅 됐다. 개인들이 들어온다. 동학개미 뭐 이러면서 3,300 간다 하고 했던 그분들의 논리였고, 근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결국 평균으로 다시 마켓 전체는 회계가 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시장 정체는
PER 10배, 13배 그 언저리가 적정하다 이런 로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업종별로도 많이 틀립니다. 업종별로 성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가령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산업은 PER이 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거래되는데 그럼 거기서 왜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올라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여기서 생략을 하고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10배가 주가라는 거죠. PER이 10배라는 거는. 통상 이제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이 영구채니까 통상 내가 지금 투자해서 내가 투자 원금을 이익으로 돌려받는데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 주가는 적정하다. 그런 식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설명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가치 중에 첫 번째 PER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EV EBITD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PER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왜 말을 이렇게 해놨느냐. 이거는 왜 필요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EV는 아까 PER 구할 때 시가총액이 있었잖아요. 마켓캡. 거기에다가 차입금을 차감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더하기를 합니다. 시가총액에서 차입금을 제외하는 거는 기업 가치에서 빚이 있는 거는 차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더하는 거는 기업 가치의 플러스 요인인 거니까. 근데 요거는 왜 요 차입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더하기 빼기를 하냐 하면 이 밑에 분자에 들어가는 거에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EV를 EBITDA로 나누는 건데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를 더하고 법인세도 더해서 EBITDA를 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또 이렇게 나는 지급이자는 안 더할래 이럴 수도 있고 또 법인세는 난 뺄래 이런 사람도 있고 요거는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약간 이건 산출을 다르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력이 아주 오래된 기업 말고 최근에 2차전지 산업이나 화학산업이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된 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1조를 들여서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그거를 감가상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5년 동안 정액 상각을 하게 되면 5년 뒤에 공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5년 동안 단기에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1조를 들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5년 동안 상각하면 매년 2천억씩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이미 재무적 활동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 해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현금 기준으로 보면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아닌 거죠. 근데 재무 기준으로 보면 재무회계 기준을 따라가면 비용이 아니고 투자를 이미 집행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비용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돈은 작년에 나갔는데 재작년에 나갔거나 근데 향후 5년 동안 매년 2천억씩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 해에 어떤 기업의 어닝 포텐셜을 측정할 때는 당연히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생긴 비용만큼은 그건 현금 유출이 없는 거니까 현금 흐름에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이자는 왜 더하냐 하면 어떤 기업이 공장을 정말 크게 짓기 위해서 1조를 들여서 아까 똑같은 사례로 1조를 들여서 지었다. 그럼 차입을 만약에 해왔다 그러면 거기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이자는 이 차입금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영업이익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급 이자는 영업이익을 구할 때 이따 손님께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업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고 경상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당기 순이익에 영향은 미쳤는데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쳤기 때문에 그만큼은 투자 활동으로 일어난 비용이니까 그 해의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할 때는 더해줘야 된다라는 게 요 지표를 만든 취지입니다. 뭐 법인세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요 지표를 쓰는 이유는 화학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소재산업이라든지 또 뭐 대규모 초기 설비 투자가 필요한 회사들 그 회사들이 설비 투자가 끝난 다음에 해마다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만든 거고요. 또 이 지표는 기업 간의 M&A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가령 화학 기업의 경우, 소재 기업의 경우, 요즘 인기 있는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PER로 밸류에이션을 구하면 가령 10배가 나왔다고 쳐요. 10배가 나온 기업을 EV 에비타로 보면 5배, 6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초기 설비 투자가 많았으니 감가상각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의 총량을 계산할 때 미리 설비 투자 많은 기업에 있어서는 이걸 더해줘야 사실 진정한 그 기업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밸류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EV 에비타다 이렇게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속는 게 어떤 기업을 나쁘게 평가하려면 EV 에비타로 보면 5배밖에 안 되는데 PER로 보면은 10배, 13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업의 본질 캐시 프로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5배, 6배밖에 안 나오니까 감가상각이 끝났을 때가 되면 PER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는 미래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EV 에비타로 평가하는 게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여론을 만들려면은 이걸 자꾸 PER만 들이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면을 살펴야 된다는 의미에서 EV 에비타에 대해서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의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앞서 두 개의 지표가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고요. 수익성을 밸류에이션하는 지표고 PBR은 이건 좀 쉽습니다. 그냥 자산 가치가 얼마냐. 현재 기업에 있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요. 빼면 그게 자기 자본이잖아요. 순 자기 자본.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있는 자산에서 남한테 빌린 돈을 빼면 그게 내 돈이잖아요. 그 돈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이게 만약 자산도 부채도 정확히 평가됐다면 오늘 딱 청산을 했을 때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내가 주당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청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북밸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가 지금처럼 나쁜 시기에 삼성 경기민감제나 이런 회사들을 평가할 때는 히스토리컬로 거래되는 순자산 가치 PBR이 한 예전에 1배에서 멈췄더라, 2배에서 멈췄더라. 그런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막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 가서 최악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바닥이 어딘가를 그거를 찾아보기에 편하게 만들어진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히스토리컬 PBR 이런 걸 할 때도 붐이 너무 심했다가 꼬그라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버블기에 만들어졌던 로직이 사라졌는데 불구하고 그 버블이 진행되고 있던 한 3, 4년간의 평균을 가지고 옛날 평균이 이랬으니까 여기서 지지받을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 가령 조선주도 그랬고 두산중공업도 그랬습니다. 13만 원 갔다가 차이나 버블이 있을 때 갔다가 쭈루룩 내려오면서 8만 원 정도 되니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여기가 히스토리컬 지난 3년 동안 거래되는 평균 PBR이다. 여기가
지지선이 될 거다라고 바이 레포트를 막 쓰고 여기 지지된다 그랬어요. 그거 다 깨졌습니다. 그거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이 회사 이름은 에너빌리티로 바뀌어 있지만 그래서 이 히스토리컬 PBR이 얼마니까 거기가 지지받는다 하는 것은 그때랑 지금이랑 투자의 그 세상의 변화, 투자의 쓰임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 그때 바닥을 잡는 데 유용한 지표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토리컬 얘가 삼성전자 과거 PBR 한 배 수준에서는 항상 지지가 됐으니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지지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닥을 짤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자산 가치죠. 그래서 자산이 그 회사에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청산가치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텀을 찾는데 유용한 지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EG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장성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주식이 네이버는 PER이 30배고 에코프로 BM은 PER이 30배인데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이 지표를 처음으로 주장해서 고안하신 분이 누구냐면 피터 린치예요.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신 분이 하셨는데 이분의 논리를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령 PER이 30배인데 해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해서 연평균 30%씩 성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30배인데 내년이 되면 10배가 될 거 아닙니까? 주가가 거기서 오르지 않는다면. 그 10배가 되면 그 5년이 되면 또 30% 또 올라가면 저절로 PER은 3배가 되는 거고 이거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PER만 알고 PEG를 모르면 성장주 투자를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식의 다이내믹한 수익률은 어디서 나냐 하면 세상의 변화에 기대서 시간에 기대서 하는 이 성장주에서 진짜 큰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PER이 10배인데 해마다 10%씩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 PEG는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우리가 아까 PER도 10배 정도가 시장에서 늘상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건 시장 유동성이 결정하고 시장의 현명한 집단 지성이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PER이 10배라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해마다 그 기업은 10%씩 증가를 EPS 증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EPS 증가가 나오면은 PEG가 1이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면은 볼만하다. 그런데 PER이 10배인데 현재 해마다 20%씩 EPS 증가해. 그것도 별다른 가정 없이 확정적으로 증가하는 게 수주나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PEG는 0.5가 되는 거고 0.5가 되면 엄청 싸게 거래되는 거죠. PEG를 모르고 PER만 알면 이건 절름발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 주식은 운전 같아서 앞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마다 참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 그러니까 해마다 과거 5년 동안 해마다 25%씩 성장했다. 그러면 그게 CAGR이죠. 그리고 EPS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EPS 증가율이 해마다 50% 나오는데 PER이 50배다. 그럼 그건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럼 PER 10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1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야 된다. 요즘 굉장히 핫한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PER은 무지 높은데 $10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0 와 있는데 그 당시 떨어졌을 때 연평균 CAGR을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를 감안하면 그때 PEG가 거의 1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EPS 증가율이 미래치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또
지나간 것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작년까지는 EPS 증가율이 밋밋했는데 올해부터 수주를 받거나 또 새로운 세상의 변화, 문화의 변화, 기후의 변화, 뭐 세계 정세 변화로 이 기업이 연평균 앞으로 50%씩 몇 년 동안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 이 회사는 원래 PER 50배에 거래돼도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2차 전지 섹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의 편견과 오해, 그런 게 있는 거죠. 2차 전지 섹터뿐이 아니라 또 거꾸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성장주였어. 가령 뭐 플랫폼 주식들, 그다음 뭐 인터넷 주식들. 과거에 평균적으로 이 회사는 PER이 30배, 40배 거래되는 게 합리적이었다. 몇 년간 평균이 그랬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뭐가 바뀌었어. 투자도 많이 되고 인건비 비중도 많이 높아졌어. 그런데 PER 30배 내려온 주가라고 해서 얘가 싸다,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의 EPS 증가율이 연평균 30%가 나와야 PER 30배가, 히스토리컬 30배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결국 돌아가서 투자는 미래를 보는 거다. 미래의 현실이 될 거를 미리 알아보는 투자의 눈, 그 눈이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걸 가지고 잘못된 지표를, 예를 들어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서 PER로만 자꾸 얘기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또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PER로 자꾸 얘기하고 EV, EBITDA 밸류에이션을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잘못된 노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에 대한 논쟁을, 제 구독자분들은 그런 논쟁에서 좀 자유로워지셔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시장이 당신 말대로 가치를 평가 안 하면 어쩔 거야? 어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외국인 투자가, 또 뭐 이걸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전문적인 투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 지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가끔은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빼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돈에 눈이 달렸기 때문에 반드시, 예를 들어 PEG가 0.5인데 PER은 현재 20배야, 30배야. 그런데 연평균 그로스가 50%씩 나. 그러면 사서 버티면 올라갑니다. 시간이 있다니까요, 또.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면 원래 말이 되면 내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해야 돼요. 내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하면 원래 예를 들어 PER 50배 거래되던 놈이 원래 연말이 되면 내년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하면 갑자기 PER이 10배가 돼버린다니까? 말이 안 돼. 그렇게 되면 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그렇게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거 성장주 폄하하는 사람들이 노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스토리 그거 나중에 실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버블이더라. 실적으로 돌아올 스토리 주식을 지금 사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 실적이 가시화 됐을 때 고해만 그렇다 그러면 그때 팔면 되는 거고, 미리 선점해서 사는 게 투자예요. 시간이 있다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면 기업이 어닝을 딜리버리 해줄 거고, 어닝이 딜리버리 된다면 주가가 올라 있다니까요. 싸게 살 기회를 안 줘요, 시장이. 그래서 현재 머물러 있는 밸류에이션만 절대로 보지 마시라고 제가 제3제사 PEG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EV, EBITDA를 모르니까 그냥 EV, EBITDA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비 투자 많은 초창기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적정한 현금 흐름을 평가해주는 지표다. 대부분의 성장성 높은 기업들은 EV, EBITDA가 낮습니다. PER 보다가. 거기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미래에 대한 5가지 변화에 기대서 합리적으로 상상하고 스토리가 실적으로 이어질 기업을 먼저 발견해서 투자하는 눈을 갖추는 거다. 그건 워렌 버핏도 그러하시고, 진정한 가치 투자는 향후에 실적으로 이어질, 성장으로 이어질 스토리 좋고 5가지 변화에 맞는 위대한 기업을 미리 찾아서 쌀 때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부터 25년 전에는 PER이 높았지 않겠어요? 이게 딜리버리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매매하는 거는 이전 투구를 해야 돼요. 진짜 매매를 잘 하셔야 몇 분 뜯어먹는 거야. 좁쌀 구르는 거라니까요. 눈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5가지 변화에 대한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밸류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그동안 못 드려서, 그래서 얼른 빨리 다른 거 열일 제치서 놓고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밸류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이렇습니다. 투자는 경제학적 기반 위에 인문학적 소양으로 지어지는 집이다.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다만 경제학적 기반, 밸류는 알아야 되고, 돈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돈값이 싸지는지 비싸지는지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대신에 앞날을 예측하는 거는 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가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반드시 오를 거야, 한국전력 PBR이 몇 배인지 아세요? 0.2배, 0.15배일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옛날에 어떤 분은 가치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전력의 PBR은 구성하는 그 자산들은요, 현금화가 될 수 없는 자산들이에요, 다. 전봇대 그거 어디다 팔 겁니까? 수출합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PBR도 봐야 되고, 그래서 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투자는 경제학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 경제학에 대한 작은 이해, 그 위에 세상의 변화라는, 제가 요즘 5가지 변화 얘기했잖아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또 하나가 뭐였죠? 기후의 변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냉전, 지금 몇 년간 이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에는 한 최소한 20년 이상 갈 것 같아서 이 변화도 중요하다 싶어서 요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요 5가지 기둥 위에 지어지는 집인 거예요. 이 집을 누가 높이 지을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공부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지금도 그 다 성숙된 PER 10배 근처 되는 걸 갖고 매일 좁쌀 굴리기를 할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급fun에 시간에 기댄 투자를 해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것도 기초 중에 기초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영업이익이 뭐고, 법인세 차감 이익이 뭐고, 당기순이익이 뭐야? 이렇게 또 여쭤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공교육이 재무제표를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일반 투자자들이 딱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싶은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회계학은 정말 엄청 범위도 넓어요. 원가회계, 관리회계, 재무회계, 그다음 중급회계, 고급회계, 엄청나게 많은 각가지 학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기준도 현금 기준이냐, 포괄주의 기준이냐, 비용 수익의 인식 기준도 엄청 다 다른데, 어찌 됐든 요 정도만 알아도 투자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식 회계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스몰캡은 조심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잖아요. 3월 말 정도까지 분기 보고서를 연간 보고서를 못 내면 거래가 중지돼요. 휴지로 바뀐다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공시를 내가지고 이번엔 적정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 개선 기간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투자 안 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재무제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손익계산서는요, 매출에 그 기업이 판 거에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그거를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요걸 GP 마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그 매출 원가를 구할 때는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또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어요. 그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구해진 제품 가격,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냥 유통하는 기업은 이제 어디서 누구한테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액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구해지고, 그런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다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집어넣어요. 그걸 차감을 해. 그럼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야. 이걸 갖고 사람들이 영업이익 그러는 거예요. 그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비용이 있어요. 가령 지급이자, 그러니까 재무적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뭐 지급 수수료, 외환 관련된 뭐 한전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영업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외화 한산에서 우리가 달러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환율이 내렸어. 그러면 원화로 하면 평가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영업외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외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요걸 빼면 그걸 경상이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쨌든 이자를 주는 것도 경상적인 거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거니까 요걸 가지고 경상이익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영업이익은 재무활동 아닌 활동에서 생겨난 비용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강고선전비, 그 다음에 또 뭐 직원들 주는 월급. 근데 공장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매출원가에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사무직 직원들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여기 영업비용에 들어가고. 하여튼 뭐 생각하면 막 복잡하고 많은데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하는 거고, 경상이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재무활동에 관련된 비용들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경상이익이라고 그러고요. 그 경상이익에서 특별한 일이 생긴 손익이 있어요. 가령 공장에 불이 났어. 공장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거기 감가상각을 몇 년 동안 다 하고 공장은 현재 한 뭐 남아있는 북 밸류가 뭐 10억 정도 되는데 보험금이 한 50억 들어왔어. 그럼 40억의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 특별 손익에 플러스 4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까지 더하면 이제 보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특별 손익에 뭐 누군가가 정말 우리 기업을 막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갑자기 돈을 줬어. 기부금을. 이걸 갖고 사업 잘해서 그것도 여기 들어간다 이거죠. 그건 경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온오프로 생기는 거다. 그런 특별 손익을 가감하면 경상에서 그걸 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인세를 내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회사 이런 구조라면 기업의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훨씬 그 해에 그 기업의 업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에비타로 봐야 된다는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말고 재무활동에 들어간 비용 중에 이자는 영업이익에 더해줘야 된다. 그리고 영업활동이 아닌 법인세에 관련된 것도 영업이익에 더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회사의 어닝의 창출력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EV 에비타 그래서 PER과 똑같습니다. 다만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보완해 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가상각비는 매출 총이익에서 빼기 한 영업비용 있죠. 네.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 영업이익이 적게 구현되어 있을 거, 표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의 감가상각비는 위에 매출 원가 할 때 제조 원가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 감가상각비가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미. 매출 총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직 사원들이 또 사무실을 어떤 건물을 지었다 쳐요. 그럼 거기에 관리직 사원들이 오퍼레이팅 하는데 들어가는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요 밑에 영업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더해주자 이거다. 왜 그걸 빼냐? 이 논리인 거죠. 신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는 가령 에코프로 같은 그룹에는 지금
계속 큰 텀에서 느리잖아요. 작년에 뭐 5만 몇천 톤 생산하다 올해 18,000톤 하고 그 다음에는 20몇만 톤, 2027년에 71만 톤 하면 해마다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을 조달해서 조달한 돈에 이자가 나가거나 아니면 뭐 예금할 이익잉여금 이거 투자에 계속 들어가겠죠. 투자에 들어가면 공장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건 또 특히 건전하게 장기적으로 경영하시려는 분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해서 해마다 정액을 하는 게 있고 정액을 하는 것도 5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고정자산인데 땅은 감가상각을 안 합니다. 건물만 합니다. 건물하고 기계장치. 그리고 기계장치를 하는데 이 기계장치 수명이 가령 한 20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할래. 이런 분은 5년 만에 그냥 다 치고 까고 가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훌륭한 기업일수록 빨리 비용 처리를 하고 끝내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훌륭하지 못한 기업일수록 그걸 오랫동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연자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기가 막 너무 막 복잡해지니까 신규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기업은 PER로 보면 비싸 보여요. 비싸 보이는데 EV, EBITDA로 보면 안 비싸 보이고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PEG로 또 평가해 보면 다 1 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싸다 비싸에 대한 논쟁을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이유로 차트를 보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그렇게 성을 쌓을까요? 그래야 자기 전문성이 보호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주식 이 동네도 비슷한 것 같다는 거죠. 비슷해서 우리 가능하면 자기들끼리 그럴듯한 말을 써서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의술은 의학 기초 상식은 갖춰야 된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 속으니까 재무제표 중에 대차 대조표입니다. 아까 손익계산서는 어떤 특정한 한 회계연도 동안에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12월 결산법인이니까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말일까지 이 회사가 벌어온 돈, 쓴 돈, 그 쓴 돈을 영업활동, 비영업활동, 재무활동 그런 데 들어간 비용들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표가 손익계산서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이 재무제표 중에 대차 대조표는 이 회사가 창업한 이래 지금까지 총 누적해서 번 돈, 쓴 돈 다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말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가 있나, 빚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최종적으로 내 순자산이 얼마지, 그걸 기록해 놓은 장부가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쉬워요. 심플해. 자산이 있고 부채를 빼고 그럼 여기 순자산이 남아. 그러니까 자산의 총 합계와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계는 같습니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게 자기 자산이고. 그래 아까 PBR 계산할 때 요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아까 손익계산서도 그러고 이 대차절표도 그러고 큰 기업들 거는 믿어도 돼요. 이게 실제 그 회계 기준, 기업에게 기준이나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회계 기준이나 혹은 또 회계 관련된 거에 이게 1 더하기 1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현금 주기를 쓰면 1 더하기 1이 0.9가 되기도 하고 이걸 뭐 전표를 막 조작하고 이러면 이게 막 뻥튀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어떤 운용사에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회사가 해외로 뭐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에른스트 브룬더 목표가 뭐 빵빵 올리고 막 이랬던 어떤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저도 관심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갔어요. 기업 탐방을 간 거죠. 이제 몰래 갔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간다고 얘기만 해도 주가가 들어서 그랬던 때라 몰래 갔는데 가서 자기들 그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딱
진짜 실적, 분기 실적도 막 엄청 공시 잘 되고 그래요. 나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네 무슨 방식으로 수출을 하냐? 신용장 방식이냐? 단순 송금 방식이냐? DA 방식이냐? DP 방식이냐? 너네 수출을 무슨 방식으로 하느냐? 누구한테 수출했냐? 그 회사가 필리핀에 수출을 했어요. 수출 실적의 대부분은 필리핀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부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수출은 누가 했나? 그래서 보니까 LC 방식이 아니고 신용장 방식이 아니고 DA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을 은행이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면 그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 기업이 물건을 실어주고 수출 검사서하고 선적 서류 첨부해주고 여기 우리 수출한 지역의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들이밀면 은행이 의무적으로 그걸 사요. 그래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DA 방식은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서로 본지사 간 거래를 하든지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필리핀에 있는 데서 여기 너네가 수출입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주면 우리가 돈 줄게라는 어그리먼트만 결성 온 거예요. 그거 갖고 물건을 실어가 필리핀으로 실어주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있어. 찾아가지고 수출 실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뻥이었어. 필리핀에서 수출했다는 그 기계는 필리핀에 있는 자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만든 유령회사 비슷한 거. 수출 실적은 엄청 좋게 나오지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어음을 끊어. 여기서 한국에서 해가지고 대금을 받잖아요. 그 돈을 필리핀에 또 줘. 주면 거기서 또 결제를 해. 계속 뺑글뺑글 돌리면서 수출 실적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많아요. 이게 진짜 잘 골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 회사. 망했는데 제가 은행에 다닐 때 첫 번째 담당했던 업무가 수출입 업무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 이거를. 그래서 가가지고, 야,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수출을 한 거냐.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장부를 안 깠으면 이 재무제표만 봐갖고는 모르는 거지, 이제. 업의 본질을 진짜 확인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투자자분들께 여긴 전쟁터라고 제가 막 말씀드리는 게 선한 사람보다 나쁜 놈이 더 많아요. 아닌가? 선한 사람이 더 많겠지, 그래도. 맞아. 아니, 선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궤도에 오르지 않는 기업들은 실적이 갑자기 뻥뻥 잘 나고 이럴 때 정말 그거를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전표를 까봐야 된다니까요. 전표를. 아니면 나는 그걸 못 믿겠어. 그래서 난 정말 작은 회사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투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투자 원칙에 잃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박 내려고 그러다 나는 잃지 않은 게 더 소중해서 아예 그냥 그 전쟁에는 난 참전을 안 하려고 아주 작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가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랑도 논쟁에서 싸울 수 있고, 가령 뭐 어디 그 친구를 만나서도 얘기할 때, 야, 너 EV/EBITDA 알아? 너 PEG 뭔지 알아? 그 뭐 누가 뭐 이 주식이 비싸요? 막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뭐, 얘는 뭐 PER이 뭐 30배고 뭐 20배고 그러면, 그래? 그래? 내가 보니까 이 회사 원래 50% 성장할 것 같아. 그럼 PEG가 1 미만이네? 와, 이거 싼 거지. 그래, 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난 싸게 사서 줬네? 그렇게 사겠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기초 무기를.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